여러분, 제가 나보코프도 되게 좋아해서 많이 찍으려면 얼마든지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이제 저도 학기 말 막 그 우울에 시달려 가지고 그냥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나보코프 전집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이제 이게 절망이 들어있는 부분이라 제가 이제 논문을 썼으니까 원본을 되게 꼼꼼하게 읽었는데, 보시면은 막 글자가 이렇게 빽빽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소설은 그냥 이렇게 실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R3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이제 러시아어 3권입니다. 이렇고 이제 그 영어로 쓴 작품도 다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전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게 지금 권수는 안 세봤는데, 네, 러시아 시기가 5권이고 영어 시기가 몇 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이만큼 두툼한 이제 전집인데, 글자 크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빽빽합니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한 두세 권씩 나오는 이제 판형인데, 자, 아무튼 이제 그 나보코프가, 그 제가 읽은 나보코프 소설들은 대부분이 다 그 학원사 막 이런 식으로 그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낡은 번역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 번역인데, 나보코프가 이렇게 최근에 다시 많이 번역된다는 것 자체가 그가 문학사에서 살아남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근데 어떤 작가였나, 자기가 썼습니다. 요거 이제 번역이 있어요. 스피크 메모리, 말하라 기억이여. 요거 그 나보코프 자서전인데, 제가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나보코프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귀족 집안의 이제 후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집안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년이야말로 진정한 낙원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보시면 이제 아버지 어머님 너무나도 멀쩡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부입니다. 네, 조부가 법무장관을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모가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그냥 러시아의 진짜 어지간한 머시기 이제 귀족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유년 시절에 나보코프와 30대 한 후반 정도의 작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집안에서 정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무런 결핍 없이 살았구나. 혁명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보코프는 굳이 문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결핍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가족 사진을 보시면 구도부터 흑백이지만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 입고 있는 옷, 자세, 표정, 이런 거 모든 것이 이제 그 유복감, 이런 것이 철철 넘쳐납니다. 그 제가 여러분 자료실에 올려드린 것 중에 그 체오프 그 영재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쪽은 이제 부모님들이 해방된 농노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고생하셨구나,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애는 또 뭐하러 저렇게 많이 나와서 싶은데, 이제 여기 가족 사진은 요즘 진짜 말 맞다나 애가 부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많게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은 것, 다산이 곧 이제 이 집안의 부의 상징인 걸 보여주고, 동시에 이제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이들이 이제 안정돼 있었고, 또한 뭡니까,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두루두루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흡사 지금 윈저가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 밑에 줄줄이 그 왕세 손비인가요? 거기하고 똑같죠. 애도 막 셋이나 낳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보코프 젊었을 때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작가 중에서 인물은 제일 돋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떤 타고난 이목구비보다는 이런 어떤 자기 스타일을 연출하는 거라든지 자세라든지 태도, 이런 건데, 이 나보코프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쪽에 오른쪽 맨 끝에 보이는 사람이 나보코프인데, 이것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요거 이제 젊었을 때 나보코프인데, 캠브리지라고 지금 돼 있나요? 밑에 사진에서. 이게 나보코프가 진짜 다 갖췄다고, 스포츠 되게 좋아해가지고 테니스도 되게 잘 치고요. 지금 여기는 노를 젓고 있네요. 이제 그리고 그 결혼 생활도 베라랑 이제 결혼했는데 원만하게, 네, 그 롤리타를 써서 이제 그런 게 또 호사가들의 이제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실제 베라랑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애는 별로 안 났어요. 얘 하나. 바로 드미트리입니다. 근데
나보코프 차림새를 보면은 세상에 이만한 댄디가 없어요. 대단히 멋있고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밖에 없는 이 드미트리가 지금 아버지의 그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나보코프는 1975년이 아니라 1977년에 사망합니다. 1975년은 제가 태어난 해인데 그때 사망한 러시아인 중에 유명한 사람은 바흐진입니다. 미하일 바흐진이 1975년에 죽거든요. 자, 어릴 때는 좀 그게 의미 있다 생각했는데 요거 이제 나보코프의 아들이랑 어머니, 그러니까 나보코프의 부인이죠. 베라의 사진입니다. 요 사진은 또 조금 그런데 어떤 사진 보면 베라가 미인일 뿐더러 유대인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모르겠는 그런 우수를 주는 아주 깊이 있는 지적인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작가들 하면 어떤 결핍을 가져야 된다. 혹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질투의 반영이겠죠. 그런 보상 심리의 반영일 텐데 그런 게 좀 있는데 나보코프는 그런 게 1도 없는 이제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만할만 했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굳이 문학을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소설을 많이 쓰는데 번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다 선배들이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선배들이 하고 요거는 심지어 제가 한 10살 많은 선배라 돈 받고 원문 대조 교역을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 되게 난해하고 뻑뻑하다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역자의 문제라기보다는 텍스트 자체가 워낙에 기교가 돋아가지고 누가 참 번역을 해도 매끄럽게 읽히기는 힘든 이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나보코프가 이런 식의 이제 그 러시아어 소설을 쭉 쓰고 재능도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읽어야지 하면서 제가 안 읽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둠 속의 웃음소리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요것은 카메라 옵스쿠라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어로 하나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 소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소설 자체의 틀을 아주 바꿔버립니다. 근데 저 이거 어릴 때 대학 때 영문과에 석경진 선생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번역하신 걸로 읽고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나보코프라는 작가를 되게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이것도 사랑 이야기예요. 이제 마고트라는 되게 약간 되게 발랑 까진 그런 이제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 나보코프 소설에는 그런 여자애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다 발랑 까졌어요. 발랑 까지고 되게 공부도 안 하고 막 굉장히 또 육적이고 막 욕망에 충실하고 그냥 까졌다는 말 딱 맞는데 걔네들한테 이제 빠져드는 거죠. 이 지적인 남자들이 맹목적으로 험버트가 롤리타한테 빠져들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마고튼가 하는 여배우가 여자가 있고 제가 남주 이름을 까먹었는데 남주가 알 뭐예요 여기쯤 나오는데 이 남주가 알비누스, 예, 맞아요. 이 사람도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중산층의 멀쩡한 그런 남자예요. 가정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마고트한테 속절없이 완전히 그냥 홀딱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다 잃게 되는데 교통사고가 났나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결국 시력까지 잃어버려요. 근데 마고트가 사랑하는 남자는 따로 있거든요. 둘이가 이 알비누스를 앞에 두고서 막 온갖 그런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비누스 입장에선 이거는 left in the dark죠. 어둠 속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어둠 속에 이제 웃음소리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읽었고 여기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땐가 나보코프가 사람들은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좋아한다고 그랬었는데 역시나 그 굉장히 재능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제가 그때 읽은 거였고 이렇게 러시아어 소설을 많이 쓰다가 다르 아까 그 재능 이제 이거를 끝으로 해서 러시아어로 그만 쓰고 영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첫 소설이 이건데 세바스찬 나이스의 리얼 라이프 요거 참인생 옛날에 참인생이라 번역했는데 표기법도 바뀌었네요. 서베스천 나이트의 진짜 인생. 예, 그래서 아무튼 세바스찬 나이스의 참인생 요거를 역시나 그 도서관에 가면 아주 낡은 번역본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읽었는데 자세한 줄거리는 생각이 안 나지만 대략의 뭐는 형인지 동생인지 아무튼 형제가 죽었던가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기록을 하나 남기거든요. 그게 소설인지 수기였는지 잘 생각 안 나는데 나가 그거를 들고서 형의 인생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묘사된 그 인생이 아니라 세버스천 나잇의 진짜 인생. 이 가짜 소설화된 이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 그게 뭔지를 이제 추적해 나가는 나보코프식의 메타픽션인 거죠. 이것도. 근데 이제 그 점에서도 제일 잘 쓴 거는 이
사용장으로의 초대이긴 한데 이거는 조건성이 너무 강해요. 너무 판타지적인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요 세바스나잇의 참인생 요거 이제 그 나보코프식 메타 소설이다라고 했는데 창백한 불꽃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2번이나 완독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하는데 이번에 3번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읽어보려고 샀는데 이번 학기에는 도저히 힘이 없어서 못 읽겠고 이것도 뭔가 가상의 시공간이 이렇게 그 뭐야 상정이 되고 누가 쓴 시가 있거든요. 쉐이드입니다. 쉐이드가 시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쉐이드에 대해서 쉐이드의 시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게 킴보트인가? 아무튼 그 누군가가 주석을 다는 식으로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왜 제목이 페이파이어 창백한 불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굉장히 어려웠던 굉장히 난해했던 걸로 네, 그 이제 계속 난해하다 하는데 이제 읽기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난해함도 정도 것이지 이제 너무 그거를 접근을 너무 못하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리지널 오브 로라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되게 짧아요. 보시면 이렇게 트릭을 좀 많이 써가지고 나보코프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보코프에 6필 메모를 넣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넣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줄을 쳐놓은 거 보니까 제가 좀 읽기는 읽었는데 이 원고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보코프가 그 죽으면서 남긴 거거든요. 발표한 게 아니라 유작인데 이제 본인은 발표하기 싫었겠죠. 근데 어느 날 그 저작권 관리자가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이 어느 날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대요.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거 발표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미트리가 네, 138장의 인덱스 카드에 남겨진 거장의 마지막 숨결.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드미트리가 갑자기 미친 척하고 아빠가 꿈에 나와서 계시를 주셨어 이래가지고 발표할 거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발표가 되고 국내에도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나보코프가 문학사에서 살아남았음을 아마 앞으로도 불멸할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역설인 거죠. 소련 안에서 러시아 안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고 1917년부터 쭉 지금까지 그렇게 죽도록 써왔는데 우리가 여러 말 하잖아요. 지금 파스테르나크 뭐 지금 빼먹었지만 불가코프, 솔제니친 뭐 그 밖에 몇 명 언급한 작가들 뭐 고리키라든지 숄로오프라든지 플라토노프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바깥에서 보면은 그 시기에 소설가 그러니까 그 시기에 문학가 특히나 소설에 한정 지을 때 가장 잘 쓰고 가장 많이 평가받는 작가 나보코프예요. 근데 나보코프는 그때 그 혁명기에 쫓겨난 다음에 망명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평생 동안 한 번도 러시아로 가지 못했어요. 1977년에 스위스에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살다가 코넬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 이제 강의를 했었고 제가 그 동영상 링크 해드린 거에서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코넬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던 그건데 주로 러시아 문학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보코프의 문학 강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율리시스 그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다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뭐 돈키호테 강의는 또 따로 있어요. 돈키호테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책들을 저는 좋아해가지고 다 읽는데 지금도 논문 쓸 때 한 번씩 들춰보는데 이렇게 소설 쓸 때 굉장히 건방진데 나보코프가 그 연구서들이나 강의록을 보면 굉장히 성실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안나 까렌이나 이런 거를 읽을 때도 연보를 다 작성을 해놔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처음으로 저기서 만난 날, 기차역에서 만난 날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 둘이 처음으로 뽀뽀한 날, 둘이 처음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날, 대략 임신은 이 정도 되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텍스트를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돈키호테 강의는 그거 자체가 한 권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돈키호테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운 횟수 또 그걸 기록을 하고 어떤 싸움에서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거를 또 다 기록을 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싸운 횟수하고 아니 진 거랑 이긴 횟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돈키호테가 패배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재적인 작가는 물론 이제 재능이 중요하지만은 그만한 노력 없이는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고 다시 그 저작권 문제로 가면
그 나보코프에 지금 저작권이 꽤 될 텐데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보코프는 영상물도 많거든요. 제가 링크를 해드렸듯이 롤리타도 2번 영화 됐는데 이제 1번 영화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빛나는 영화입니다. 그렇고 이제 두 번째 그 제러미 아이언스 나온 것도 있고 등등등 한데 이 많은 저작권료는 물론 아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 조만간 이게 끝나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아들이 동성애자여가지고 후사가 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얘기가 이걸로 끝나지? 아무튼 지금 그 나보코프 가지고 기말보고서 또 쓴다는 학생도 있고 하니까는 좀 재미있는 내용 기대하겠습니다.